미국과 유럽은 전부 다 방산기업들을 통폐합했어요. 기술은 있지만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마지막 틈새까지 중국과 경쟁했던 제조국가, 수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국가가 누굽니까? 우리나라에. 그렇죠. 네네. 우리나라의 제조기업이 암스레이스, 테크레이스, 에너지레이스의 핵심 기업들이다.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을 통해서 해외 투자를 했었는데 네. 오히려 지금은 역직구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저는 사이클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구조적인 변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세기 이상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가 몰랐던 투자의 기회를 발견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시장을 맡은 슈카 전석재입니다. 요즘 투자자들의 관심은 AI에 많이 쏠려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정작 이 AI보다 사실은 더 큰 밑바닥에 있는 세계 질서의 변화, 이것도 좀 알아야 우리가 투자하는데 인사이트 좀 생기지 않겠습니까? 특히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놓고 경쟁한다는 말이 이미 나온 지는 거의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자, 이런 흐름을 두고 신냉전 아니냐, 이런 표현도 또 많이 나오고 있죠.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이 흐름은 이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중국에서 오래 근무하시고 하나자산운용에서 이제 글로벌 쪽을 담당하고 계시는 최영진 부사장님과 함께 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글로벌 흐름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부사장님. 예, 더 젊어지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슈카님하고 제가 네네. 외모 경쟁. 좀 댓글로 좀 누가 더 젊어 보이는지. 비주얼 경쟁. 저를 좀 밝게 만들어 주십시오. 뽀샵을 좀 넣어서. 여러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부장님 저 오랜만에 뵙는데 네. 이 부장님 이력을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부장님 예전에 그 중국에서 좀 오래 계시지 않았습니까?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제가 중국에서 한 11년 근무를 하고 한국에 와서는 이제 글로벌 사업도 좀 담당했다가 2020년부터는 이제 자산운용사에서 전략, 네. 뭐 퇴직연금, 지금 뭐 ETF 이런 것들을 총괄하면서 해외 상장도 하고 네.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중국에도 오래 계셨으니까 그 당시 중국의 이제 발전하는 모습도 많이 보셨을 테고, 또 2017년 언저리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미중 갈등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던 시기거든요. 네. 그것도 뭐 신냉전 또 이렇게 표현도 해주셨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으로 보십니까? 89년도에 동서독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어요. 우리는 그때부터 어떤 시대를 살았냐면 전 세계가 효율적인 시대를 사는 거죠. 자유무역 시대, 네. 그리고 미국 중심의 글로벌 밸류 체인. 그런데 지금은 미국 중심의 글로벌 밸류 체인이 무너져 있죠. 네. 2017년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 일기입니다. 그렇죠. 딱 그때 시작할 때죠. 네. 제가 그때부터 미중 패권 전쟁을 이야기한 겁니다. 네. 2015년에 중국의 전승기념일 70주년. 왜냐하면 중국도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잖아요. 그때 천안문 광장 망루에 올라갔던 3명의 지도자는 시진핑, 푸틴, 그리고 왼쪽에는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이었죠. 예, 그때 좀 화제였죠. 네. 역사 이래로 한중 관계가 가장 가까웠죠. 그런데 작년 2025년에는 전승기념일 80주년 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천안문 광장에 올라갔죠. 그렇네요. 두 픽처가 지금 현재의 우리의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투자자들은 그 사진을 보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신냉전 시대 혹은 미중 간의 패권 전쟁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신냉전 속에서 우리하고 중국의 관계가 좀 멀어지고 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잖아요. 네. 우리가 그때 중국이 셧다운을 하고 난 다음에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멈추니까 네. 우리나라가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네. 마스크를 주민번호 끝자리로 배급받듯이 약국 가서 샀던 기억 나시죠? 네, 마스크 기업들의 주가가 엄청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우리가 깨달은 게 있어요. 글로벌 밸류 체인이 매우 중요하고 효율적이긴 한데 어느 한순간에 그 세계의 공장이 멈추게 되면 상당히 큰 위험, 전 세계가 멈추는 위험이 생기는구나. 이게 단일 국가에 의존된 공급망의 리스크죠. 네. 20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독일,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로부터 오는 가스관이 멈췄지 않습니까? 네. 단일 국가에 의존했던 에너지 의존도가 높았던 유럽이 지금 겪고 있는 에너지 위기. 저는 오늘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이러한 병목들, 단일 국가에 경도되었던 이런 밸류 체인들이 주는 새로운 투자 가치를 좀 더 깊게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신냉전이라고 했을 때 또 어떤 변화가 올지 지금 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뭐가 오고 있는지를 또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네. 미국과 소련 중심의 양극화 혹은 이 냉전 시대가 어떻게 전개됐었는가를 공부해 보면 네. 새로운 신냉전 시대에서도 뭔가 반추할 만한 것들이 떠오르거든요. 네. 무려 그 기간이 1945년부터 1991년까지 이어졌단 말이에요. 두 패권 국가의 어떠한 이런 충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길 수 있다. 이게 하나의 레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는 미중 간의 패권 전쟁 혹은 전략 경쟁 이런 다극화가 앞으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길게 그것이 10년, 20년이 아니라 어쩌면 30년, 40년 그 이상의 긴 호흡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레슨이고 또 하나는 그때 당시 그럼 어떻게 패권 국가들이 경쟁을 했느냐를 보면 되는데 암스 레이스, 테크 레이스, 에너지 레이스, 그리고 커런시 워. 군비 경쟁은 당연히 사람들이 다 대부분 이해를 해요. 우리가 핵탄두를 만들고 서로 간에 미국과 소련 중심으로 계속해서 군비를 증강시켰던 것들 여러분들 다 보고 있을 거고. 근데 이 군비 경쟁은 기술 경쟁과 다 이어졌다는 거죠. 그 당시에 발전됐던 뭐 인터넷 기술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기술도 마찬가지고 우주항공 기술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기술 경쟁들이 결국은 달에 우리가 먼저 가느냐 아니면 사람을 보냈느냐 위성을 쏘느냐 계속해서 미국과 소련 중심의 기술 경쟁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석유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경쟁. 궁극적으로 미국이 이겼던 이유는 화폐 전쟁에 있어서 달러 도미넌스를 기반으로 해서 미국이 글로벌 금융 인프라를 장악했기 때문에 두 패권 국가의 경쟁에서 소련은 도태되고 미국이 최종적으로 승자가 된 거죠. 지금 이 네 가지 축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 네네. 그래서 그 네 가지 축에 맞게 사람들이 투자를 하면 변동성 엄청 크잖아요. 요즘 뭐 하루하루가 매일 사이드카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위아래로 변동성 트레이딩을 하는 분들은 괜찮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주식을 사신 분들이나 아니면 팔아야 되는 분들이나 사실 일희일비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큰 그림에서 좀 시장을 접근하시고 여유를 가지시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이러한 어떤 거대 담론을 투자 사이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2017년, 2020년 이때는 미중 갈등, 뭐 투키디데스 함정 뭐 이러면서 뭔가 공부를 했는데 요즘은 그건 이제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배경으로 깔린 거 이게 같고 너무 상시화됐잖아요. 네. 네, 상시화됐고 뭔가 없어진 것 같아요. 트럼프 일기 때만 해도 트럼프가 상당히 좀 거칠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는 사실상 공화당 후보이긴 하지만 용병처럼 들어갔고 공화당 내에서도 지지도가 높지 않았고 네. 근데 그 이후로부터는 조금 더 상당히 정교하고 세련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미중 간의 전략 경쟁에 있어서 암스 레이스뿐만 아니라 지금 기술 경쟁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다시피 AI 레이스에서 확고하게 미국 중심의 밸류 체인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중국에게는 엔비디아의 칩도 못 주게 공급하지 하고. 않고 네. 그리고 미국이 중국과의 AI 레이스에서 초격차를 내기 위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AI 레이스와 에너지 레이스가 매우 중요한데 여기에 한국의 투자 기회가 쌓여 있고 그것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네.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최대 제조업 경쟁국이 중국인데 그럼 우리를 더 신뢰 있는 어떤 공급 파트너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좀 좋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결국 뭐냐면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사실 붕괴됐어요. 네네. 그리고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있는 국가들의 대다수가 우크라이나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지금 나토 동맹 국가가 돼버린 겁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소련 시대 때의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대다수의 국가가 나토에 가입을 하면서 사실상 러시아 입장에서는 나토와 러시아가 거의 접경을 갖게끔 되어 있는 거고 우크라이나마저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 사실상 러시아만 고립되는 형국을 맞이하게 된 거잖아요. 이 전쟁은 단순히 유럽에서의 어떤 패권 경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냉전 시대의 블록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는 완충지대인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것이고 사실 나토 국가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는 완충 국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왠지 1950년 한반도 대한민국의 6.25 전쟁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양쪽에 완충지대에 있다 보니까 분단이 되는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완충지대는 결국은 그 안에서 헤게모니 전쟁들이 일어나지만 결국은 그 바깥이 오히려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네네.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지금 5년이 됐는데도 끝나지 않느냐, 쉽지 않느냐는 것은 어떻게 보면 냉전 시대의 산유물이었던 한국 전쟁 그리고 당시의 한반도의 상황과 지금의 우크라이나 상황이 매우 유사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당시에도 한국의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이 전쟁이 결국은 많은 주변 국가들이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줬거든요. 그쵸, 뭐 전쟁 특수를 또 누린 국가들도 그 있었죠. 국가 중에 예. 대표적인 게 2차 세계대전의 패전 국가였던 일본이죠. 네. 일본은 사실상 패망 이후에 또 원자탄도 2방을 맞고 회복하기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실은 전쟁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다시 제조를 복원하면서 일본이 일어날 수 있었고 홍콩 등 많은 국가들이 무역을 통해서
사실 경제를 부흥할 수 있었던 기회가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20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네.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그럼 부장님 보시기에는 이런 신냉전 흐름이 도움을 줬다. 그렇죠. 우리가 공급망에 또 어떻게 보면 이점이 있으니까. 방산부터 지금 보면 네. 이런 거죠. 91년에 소련이 패망한 이후에 미국과 유럽은 전부 다 방위비를 축소하고 방산 기업들을 통폐합했어요. 네. 생산 캐파트를 계속 줄인 거죠. 그리고 나서 한 30여 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는데 유럽에서 제대로 무기를 만들어서 공급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산업혁명을 했던 그 유럽의 그 막강한 제조 강국들이 사실상 방산에 있어서 제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 캐파도 줄어들고 기술은 있지만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전쟁 이후에 방산 산업에서 나타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또 무엇에서 나타났느냐? AI 레이스에서 나타난 겁니다. 엔비디아의 GPU 칩을 설계는 하지만 TSMC가 만들어 주는 것이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HBM 반도체나 메모리 칩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두 대표 기업들을 중심으로 만들어 줘야만 이 생태계가 돌아가는 구조. 그 시대 이후에 미국은 계속해서 머리를 쓰고 디자인을 하는 데 집중을 했고 공장을 건설하고 제조를 해야 되는 이 분야는 아시아와 중국으로 아웃소싱을 주고 마진을 박하게 줬던 거죠. 근데 그게 한 35년 정도 지나니까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 됐고 미국은 만들 수 없는 나라가 됐고 유럽도 제조업의 경쟁력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그 마지막 틈새까지 중국과 경쟁했던 제조 국가, 수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국가가 누굽니까?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특히 우리나라의 제조 기업이 암스 레이스, 테크 레이스, 에너지 레이스에 매우 중요한 병목을 붙잡고 있는 핵심 기업들이다. 그러면 이 신냉전이 딱 시작했을 때, 야, 요게 조금만 더 길어지면은 지금 뭐 중국의 공급망에서 배제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한국 시장이 중요해질 테니까 야, 한국 시장에 투자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었겠네요. 그때는 몰랐지만.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은 반도체에 되게 매몰되어 있지만 반도체가 리드하고 있고 또 방산과 조선과 원전과 ESS, 또 원자력 발전, 태양광, 그다음에 전력기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브로드한 영역에서의 제조가 지금 이 신냉전 상황 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특히나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국가에서는 믿을 수 있는 제조 파트너로서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중요도가 올라가 네네. 그리고 더 빨리 더 많이 더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한 시점에서 본인들은 아직 제조 역량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절실하다. 타이밍이 딱 좋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절실한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직 회복을 못해서 이 우리나라에 좀 맡겨야 되는 쪽 그쪽에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네네. 전자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랠리를 펼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생산량을 늘린 것이 아니라 가격이 올라간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막대한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국 시장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어요. 2,500에서 지금 8,700 찍고 지금 이 하루에 만에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포워드 루킹을 하면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PER 기준으로 7배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러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여타 국가들을 비교했을 때는 다 20배 위란 말이죠. 네. 그러면 여전히 밸류에이션상으로는 업사이드 포텐셜을 갖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급등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판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왜 팝니까? 아무래도 비중이 너무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연금이 우리나라의 주식을 갖고 있다가 최근에 기금운용위원회를 해서 21.8%로 늘렸어요. 네. 기존의 14%대에서. 추가 자금 집행을 한 적이 없는데 21.8%까지 오른 거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증시가 올라서 국민연금도 운용하는 자산에서의 한국 주식의 비중이 14%에서 21.8%까지 오른 거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0%까지 탄력적으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라고 했지만 이제 줄이진 않을 테니까 한 30%까지는 살 수 있겠죠. 근데 사지 않아도 여기서 올라가 버리면 30%가 올라가는 되겠죠. 거죠. 예. 지금 글로벌리 똑같습니다. 한국에 투자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주식을 많이 사서 주식이 올라간 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의 가치가 올라가 버리다 보니까 MSCI 코리아 지수 내에서의 한국의 비중도 15% 언더에서 지금 20%가 넘어갔잖아요. 네네. 그러면 글로벌 자산 배분을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한국 주식시장을 더 투자하고 싶고 밸류에이션이 더 매력적이지만 이미 내가 기존에 샀던 주식들이 상승을 해서 전체 자산 바구니에서 보면 비중이 급격히 올라가니까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패시브 펀드들의 시대잖아요. ETF들이나 그런 펀드는 자동적으로
비중을 축소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비중을 축소해야 되니까 주식이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인 매매를 통해서 밸런스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매도가 이어지고 주식시장에 있어서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확실한 신뢰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보다 많은 기관들이 지금과 다른 밸류에이션을 줘야 되는 이런 한국의 업사이드 포텐셜을 더 강력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도 그런 것들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리밸런싱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부장님 말씀하신 그런 이 포텐셜이 여기 좀 반영될 걸로 보시는 저는 건가요? 중장기적으로 당연히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는 올해 몇 가지 특별한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을 통해서 계속해서 해외 투자를 했었는데 네. 오히려 지금은 역직구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네네. 자, 미국의 투자자들, 중국이나 홍콩의 투자자들이 한국의 주식을 살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역직구가 시작이 됐어요. 이게 바로 뉴머니라는 거죠. 네네. 저는 시장은 기존의 어떤 마켓 내에서 놀 때는 밸류에이션이 업사이드 포텐셜이 적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시장의 어떤 참여자라든가 공급되는 돈이 새로운 뉴머니가 들어올 때는 한 단계 더 퀀텀 점프할 수 있는 이제 레벨업 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거든요. 대한민국은 신규 돈주머니가 없었다가 지금 올해부터 상당히 큰 신규 돈주머니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MSCI 코리아 그 이머징 마켓 지수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머물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주식시장이 전체 세계 순위가 얼마죠? 한 4, 5위 되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이제 6위 됐습니다. 6위입니까? 5위가 대만이고요. 어. 이제 3위가 일본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시장이 영국을 제끼고 지금 6위가 됐다는 것도 매우 드라마틱한 일인데 제가 지난달에 런던을 갔다 왔거든요. 런던은 상당히 지쳐 있고 저 국가가 패권을 다루었던 패권 국가인가 싶을 정도로 많이 노쇠해 있습니다. 네. 금융을 제외하고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영국이 지금 제조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브렉시트를 통해서 역동성이 더 줄어들었지 줄어들었죠. 않습니까? 예. 그리고 유럽은 지금 모든 유럽의 국가들이 에너지에 대한 쇼티지 때문에 사실상 엄청난 공포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투자에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은 지난 30여 년 동안 러시아로부터 안전하게 로드스트림으로 가스와 원유를 받던 국가, 즉 에너지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던 국가에서 5년 전부터 에너지에 대한 걱정을 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공포를 갖고 있고 거기에 지금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까지도 저러한 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수급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장기적인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국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저기서 휴전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세상이 완전히 지금 바뀌고 있다. 그래서 80년대, 90년대 혹은 2000년대 태어나신 분들은 냉전 시대를 전혀 살질 않아서 효율적인 경제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70년대 생들도 똑같아요. 뭐 재결치라든가 뭐 식스시그마 이러면서 막 효율적인 경제, 자유경제, 세계화 이런 거에 사실은 우리가 한 30여 년 살아왔기 때문에 패러다임을 빠르게 변화시키는 사람만이 제가 볼 때는 보다 더 이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코스피를 보고 있으니까 야 한국이 뭔가 질적으로 바뀌었다. 과거하고는 이익도 바뀌고 산업의 어떤 위상이 바뀌었다고 느끼고 있는데 해외에서의 시선은 아직도 우리가 이머징 마켓에 있지 않습니까? MSCI로 맞습니다. 치면 맞습니다. 이 시선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습니까?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 2022년까지는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수출하던 방위산업이 아닙니다. 네. 국내 내수형이었죠. 내수 시장이던 방산산업이 동유럽 수출했죠. 네네. 중동 수출하고 동남아 수출하고 이제는 선진국인 미국과 캐나다 선진국까지 수출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죠. 바로 이게 무엇입니까? 시장이 국내에서 해외로 확장되고 있죠. 그러면 주가가 레벨업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품목도 다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무슨 K9 자주포, 장갑차, 전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중동에서도 보셨겠지만 지대공 방어 시스템. 지대공 방어 시스템이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엄청나게 높아요.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미국 투자자들이. 제가 방산 ETF를 상장시키고 미국의 투자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미국의 투자자가 어떻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대한민국은 방산 기술이 높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주한미군 철수하면 너희 나라가 문제가 큰 거 아니냐? 6.25 전쟁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사실 너희를 도와줬지. 너희는 북한에 핵은 있는데 너희들이 북한의 핵을 잘 방어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지. 1971년부터 지난 55년 동안 자주국방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방산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고 그것을 무기로 생산하고 고도화하고 그리고 실전에 배치해서 검증한 국가라는 걸 잘 몰라요. 네.
북한에 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핵에 대응하는 삼척 체제부터 시작을 해서 육해공, 우주항공까지 상당히 촘촘한 방위산업 연구를 했고 사실은 지속적으로 생산 캐파를 늘려왔단 말이죠. 35년 동안 미국이나 유럽은 오히려 생산을 줄이거나 공장을 통폐합했던 거죠. 네. 그게 바로 20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난 이후에 무기를 빨리 도입해야 되는데 돌아보니 방산 강국들이 아니라 오히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훨씬 더 가성비 있고 품질 있는 경쟁력 있는 무기를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는 게 검증된 거고 실전에서도 지금 확인이 된 거죠. 최근 중동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우리나라의 천궁2가 명중률, 적중률 96%를 보였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알려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한국의 제조업의 경쟁력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을 하나하나 증명하고 그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방산뿐만 아니라 조선, 반도체, 원전, 태양광, 전력기기, ESS 지속적으로 이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장기적인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부장님 말씀도 저도 어느 정도 그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런 장기 자금이 들어오는 모습이 잘은 안 보이거든요. 이게 들어오는 모습이 보인다 싶으면 그때부터 뭔가 또 굉장한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언제쯤 혹시 뭐 보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계십니까? 보다 많은 한국의 금융 종사자들이 이러한 것들을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게 방산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2025년 작년 올해 조금 움직임이 있었고 반도체가 작년 4분기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해외에 나가서 국영 투자자를 만나보면 전부 다 대한민국 반도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반도체 이야기 중심이지 사실은 다른 섹터로까지 아직 확장되거나 전이되진 않았어요. 근데 그 밸류체인의 강점과 이 병목의 중요성을 그 나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기업인지는 아직 잘 모르지만 미국이 중국이라는 세계의 공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중국이 전 세계 280여 개 국가의 밸류체인을 촘촘하게 장악하고 있다는 거 미국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중국하고의 경쟁에 있어서 가장 크리티컬한 리스크 요인은 자기 나라가 제조를 할 수 없다라는 것도 미국이 이제 알기 시작했어요. 작년에 마스가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입니다. 미국이 조선 경쟁력이 전 세계 마켓 슈의 0.2%인 거 알고 계세요? 거의 안 만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의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에너지 레이스에서 유럽이 부족한 가스를 미국이 수출하고 싶죠. 수출을 뭐로 하죠? 배로 하겠죠. LNG 선으로 해야 되잖아요. 누가 만들죠? 우리나라가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제 이런 것들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현실로 와닿기 시작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밸류에이션이 나타날 것이고 수주가 실적으로 확인되는 순간에 퀀텀 점프하는 겁니다. 중국이 430척의 전함을 갖고 있고 미국은 320척의 전함을 갖고 있어요. 숫자적으로도 뒤지지만 연식으로도 매우 뒤집니다. 항공모함을 갖고 있고 항공모함의 우위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연안 해안으로 가면 항공모함은 의미가 없어요.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봤죠? 호르무즈 해협 안으로 항공모함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미사일 맞으면 어떡합니까? 그 미사일 큰 거? 드론 예. 맞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항공모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드론이라든가 혹은 미사일이라든가 방어 시스템이라든가 실제로 지근거리에서 봉쇄할 수 있는 군함의 숫자 이런 것들 중요하겠죠. 근데 군함을 못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MRO라든가 군함에 대한 신조, 시장, MRO 조금 열리기 시작했지만 신조 지금 시작도 안 했잖아요. 네네. 중국하고 지금 120척 차이가 나는데 이 120척을 만들려고 그러면 1년에 10척씩 만들어도 12년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네네. 자꾸 가서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MSCI가 우리가 아직도 이머징 쪽에 있는데 이게 선진국 지수로 좀 편입이 되면은 뭔가 인식이 좀 전환이 되면서 자금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겁니다. 강력하게 생각하고 있는 모멘텀이 바로 우리나라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정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사실은 몇 가지 핸디캡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 현 정부 내에서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이머징 마켓 내에서의 대한민국의 이 비중이 점점 올라가서 기술적으로 매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뉴머니, 훨씬 더 큰 시장에서의 대한민국의 포지션이 정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퀀텀 점프합니다. 아까 전에 뭐 약간 뭐 쇠락했다 이런 표현 쓰셨는데 그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대부분 선진국 지수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시가총액도 이제 훨씬 더 커졌고
이 뭐 병목 현상에 있는 뭐 제조업 중요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우리가 뒤처지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선진국 시대 못 들어갈 이유는 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스마일 곡선이 평평해지는 걸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90년대 이후에 스마일 곡선은 결국은 미국이 설계하고 파이낸스하고 서비스를 하면서 이 양쪽은 마진이 높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진 높은 것들은 계속 본인들이 하고 마진 적은 것들은 결국은 아시아나 중국으로 계속해서 아웃소싱을 줬던 이 체제. 이게 1991년 소련 붕괴 이후에 일어났던 35년간의 패러다임이었다. 네. 공급망. 이것을 우리가 글로벌 밸류 체인, 효율적인 경제 시스템. 근데 이 효율적인 것들이 지금 무너지고 비효율로 가고 재고 관리가 아니라 전략적 비축으로 가는 되는 시대에는 내가 필요한 것을 내 스스로 만들거나 아니면 내가 믿을 수 있는 전략적인 파트너가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필요한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내가 믿을 수 있는 파트너로부터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AI 레이스와 에너지 레이스는 지속될 수밖에 없으니까. 암스 레이스도 지속될 수밖에 없으니까. 물론 우리나라 분들은 좀 빨리 뭔가 눈치를 채신 것 같아서 이미 코스피가 8천 가까이 가 있습니다. 변동폭이 워낙 크긴 하지만 이게 고평가냐? 아니면 또 이익으로 보면 고평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보다 더 멀티플이 높아지거나 보다 더 높은 단계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겠네요. 애석하게도 통계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가 돈을 크게 벌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연금은 주식을 팔지 못했으니까 갖고 있는 주식을 그대로 들고 있었으니까 14%대에서 21%대까지 국내 주식 비중이 올라갔죠. 네. 그만큼 안 팔았으니까 캐피탈 게인이 지금 쌓여 있는 거죠. 외국인 투자자들도 비중이 30%대 후반에서 지금 40%대 초반으로 오히려 올라갔죠. 네. 그들도 지금 팔고 있습니다만 외국인 투자자 비중은 훨씬 더 높아졌죠. 네. 그 얘기는 결국은 개인 투자자의 비중은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개인 투자들이 엄청나게 불나방 때처럼 샀다 팔았다 하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는 이 상승장 2,500에서 8,000을 넘는 이 상승장에 대다수는 수익 본 사람이 거의 없다. 수익을 봤더라도 바이앤드 네. 홀드를 한 장기 투자자에 비해서는 아주 중간중간에 한 땀 한 땀 그냥 뜯어먹은 네. 예. 하이에나 정도밖에 없다. 왜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 큰 상승장에도 하이에나처럼만 이익을 가져가야 되느냐. 저는 그게 애석하다는 얘기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새로운 시대가 왔다. 지정학적으로도 40년에서 50년 정도 갈 수밖에 없는 패권 국가들의 충돌이 일어나는 패권 전쟁이다라는 관점. 기술적으로도 새로운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AI 문명이 시작됐다. 이 문명의 시작은 결국은 패권 국가들끼리 이 문명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 캐펙스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저는 지금도 많은 레포트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반도체, 디지털 센터에 대한 투자가 멈출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어. 근데 그거는 평상시에 효율적 경제 때는 그럴 수 있는데 두 국가의 패권이 움직이잖아요. 중국이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멈출 수가 없고 미국이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중국이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군비든 기술이든 에너지든.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짧게 보고 이걸 사이클로 보느냐는 얘기예요. 저는 슈퍼 사이클이란 말도 제가 이번에 런던에 가서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사이클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것은 완전히 구조적인 변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세기 이상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방망이를 단단히 잡고 장기 투자하는 거죠. 바이앤드 홀드 하는 거죠. 아, 지금부터도 당연하죠. 8천이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 많으신 것 같아요. 멀티플이 예. 지금 PER 7배라니까요. 네. 우리 22배 가야죠. 머릿속으로는 그런데 8천을 보고 있으면 항상 2천에 눈높이 있다 보니까 와, 4배로 갔어? 착시 효과를 갖고 있잖아요. 외국인이 매일 팔아요라고 했지만 외국인들은 사실상 비중이 훨씬 높아졌잖아요. 네. 국민연금도 그냥 갖고 있었잖아요. 누가 가장 수익을 많이 냈냐고요, 이 시장에서. 파이앤 홀더들이 많이 냈겠죠. 그런데 왜 자꾸 샀다 파냐고요. 다 왔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위에서 팔고 아래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 1945년에 2차 세계전이 끝났으니까 지금쯤 1950년, 55년 된 거 아닌가요? 네. 1991년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더 길게 봐야 된다. 미국과 중국 중 한 국가가 패권을 잡는 그 시간 네. 되기 전까지 두 나라의 패권 경쟁이 끝날까요? 안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우리나라 어느 날 갑자기 뭐 예. 화해를 해가지고 효율적 경제로 다시 만들어보자, 세계와 같이 해보자, 그렇게 할까요?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가장 많이 오른 국가가 어딘지 아십니까?
당연히 대한민국이죠. 네네. 그리고 대만과 일본, 네. 그리고 브라질입니다. 네. 왜 그럴까요? 나머지 세 국가는 제조업인데 브라질은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한 제조업 밸류체인을 만들어야 되니까 당연히 한국이 가장 우선적이고 그리고 대만과 일본이었겠죠. 네. 그 국가들이 수혜를 보는 겁니다. 네. 브라질은 뭔가요? 중국이 미국으로부터의 농산물을 수입하지 않고 브라질이라는 대체 시장을 선택한 것이죠. 아. 이 시장은 결국은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라는 것들이 기존의 가장 효율적인 밸류체인 내에서 교역하던 국가들이 아니라 이제는 믿을 수 있는 파트너 혹은 제가 쟤네 집에서는 안 사라고 하는 그러한 누군가를 배제한 밸류체인을 만들려고 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시작 아닙니까? 네. 그것이 시장에서 가격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가졌던 남북한의 대치 상황이라든가 혹은 계속해서 중국과 마지막 제조업 경쟁을 통해서 근근히 끝까지 버텼던 국가라는 거죠. 태양광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사업도 마찬가지고 디스플레이도 사실상 있고, 그렇죠. 예. 지금 이 조선도 거의 마찬가지고 마지막 중국에게 이미 캐치업 당했거나 중국하고 마치 비등비등하거나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들이 중국에게 캐치업 당한다라고 우리가 맨날 코트라로부터 보고서 받았었잖아요. 해일 조선했던 이유가 뭐예요? 대한민국은 인구도 감소하지만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어서 수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면 잠재 성능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을 가졌던 거고 그것이 대한민국을 디스카운트 요인을 줬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완전히 바뀌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부사장님 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한다 그래도 어디에 좀 밸류를 줘야 될까? 투자하는데 좀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K 제조를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조업체.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장이 확장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봐야 된다. 물론 한국의 지금 이제 주가 지수가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순환매 차원에서 국내 내수로 자금이 돌기도 해요. 그리고 국내 내수 중에서는 당연히 증권 시장이 좋으니까 네. 증권주라든가 그리고 낙폭이 과대됐던 것으로 수단매가 돌기는 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빼앗겼던 시장 내지는 진출하지 못했던 영역에 진출이 생긴다는 거 하나.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보지 않았던 새로운 시대, 즉 AI 혁명으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라는 부분이 새롭게 미중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계속적으로 캐펙스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것을 공급할 수 있는 이 공급망에서 엔비디아만이 주목을 받던 시대에서 엔비디아의 GPU 칩을 누가 만들어 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대만이 집중을 받았고 그런데 이제는 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추론하는 시대로 되니 데이터 센터가 훨씬 더 중요하겠네라고 할 때 하나의 GPU 칩에 6개의 HBM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HBM에서 HBF로 넘어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미국의 마이크론, 샌디스크 정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여기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서 국가와 금융기관이 투자해서 다시 매뉴팩처링을 재건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재건하는데 저는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다시 재건을 할 거고 일본도 재건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기술력들은 있었던 국가니까. 그런데 제조가 돈으로 공장을 만들 수는 있어도 한순간에 생산을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 생산을 하려면 돈과 자본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되는 엔지니어링의 역량이 필요한데 지금 30년 안 한다는 거는요. 거의 3세대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들이 빨리 캐치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그럼 위기가 없느냐? 저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크리티컬한 위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뭡니까? 에너지 쇼티지죠. 에너지가 없잖아요, 우리도. 제조국가는 에너지 쇼티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왜 미중 간의 패권 전쟁에서 미국이 캐나다, 우리나라의 주가 되는 게 어때? 그린란드 나한테 팔어? 갑자기 뭐 파나마 운하 그다음에 그 뭐 베네수엘라 그다음에 호르무즈 이란 이 전부 이 영역이 에너지와 에너지 해상 물류와 연결되어 있는 국가잖아요.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중국의 가장 크리티컬한 미싱 피스 에너지의 쇼티지를 잡음으로 인해서 중국의 제조 굴기를 속도 조절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의 가스와 석유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구조가 돼서 이 구조의 틀이 미국 입장에서는 변화를 주고 싶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국이라는 국가가 앞으로 세계 이 질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라는 관점을 더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미 투자자들은 인식하고 있든 인식하고 있지 않든 매일 트럼프 이야기를 들어요. 매일 듣죠. 예. 네. 뭐 SNS로 하루도 안 쉬시더라고요. 그분의 이야기가 자본시장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분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트럼프 리딩방이라는 유머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거는 이미 우리가 다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정학적인 이슈가 경제에 깊숙이 투영돼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거를 맹전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을 30년, 40년, 50년 갈 거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변하는 이 큰 변동성에 휩쓸리지 말고 장기적으로 바둑을 두듯이 포석을 하고 계시면 좋은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비단 지금 7,000포인트, 8,000포인트라고 할지라도 네. 겁먹지 마시라. 부장님 하루에 10%씩 움직이니까 네. 이 굳건한 마음이 올라갈 땐 굳건한데 내려갈 때 좀 덜 굳건해지고 좀 하거든요. 네. 이 불안한 마음을 좀 다스리는 뭐 법 같은 게 좀 없습니까? 책을 봐야 됩니다. 책을 봐야 됩니까? 책을 봐야 되고 네. 또 미술 작품을 봐야 되고 미술 작품. 인문학적 소양을 늘려야 되고 네. 거의 돌을 닦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실제로 우리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네. 코스타리가 얘기했잖아요. 좋은 주식을 사서 네. 수면제를 먹고 수면제를 먹어라. 푹 자라. 오래 자라. 네. 분명히 어저께까지는 저도 굳건한 마음이었는데 네. 사이드카가 뭐 매일 열리니까 정말 이 마음 먹기가 참 어렵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움직이는 힘, 무엇이 세상을 움직이는가, 여기에 보다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희일비하는 매크로라든가 네네. 뉴스나 지수의 봉차트에 연연하기보다. 보지 마라. HS를 삭제해라. 저는 사실 시세 별로 안 봅니다. 녹화하기 직전에도 보고 왔거든요. 네. 요즘 마음이 급해서. 그럼 부사장님, 요즘에 좋은 섹터들 있지 않습니까? 뭐 반도체, 네. 뭐 전력, 뭐 원전, 방산 이런 데가 AI 붐을 타고 좋은데 이쪽 섹터가 계속 갈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은 뭔가 좀 다른 섹터가 조금 더 나을 걸로 보십니까? 이쪽 섹터가 계속 갈 겁니다. 가던 섹터가 네, 계속 가고 K자 성장은 더 지속되고 올라가는 것만 올라가고 떨어지는 것은 계속 떨어지는 것은 더 강화될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지난 수년 동안 대만 시장, 일본 시장, 미국 시장에서 다 경험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시장도 똑같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그 어떤 종목을 샀다 팔았다 한다고 한들 오히려 사서 갖고 있었던 사람을 이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럼 이게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보냐면 저는 방산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신냉전 시대에 한국의 어떤 새로운 기회는 방산이 시작을 한 거예요. 국내 시장에서만 플레이를 하던 방산이 동유럽으로 그리고 중동으로 계속해서 국가를 다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의 방산 기업들이 지금 현재 수주 잔량이 5 내지 6년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익 성장치가 높아지면서 밸류에이션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구조를 지난 2024년과 2025년 랠리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랠리가 반도체로 넘어온 겁니다. 근데 그 반도체 스토리도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데 그 만들 수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이고 두 기업들이네. 그러면서 그 기업들로 집중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가격이 작년 4분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졌으니까 한 9개월 정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 와중에 그럼 이 방산과 조선과 같은 것들이 한 3, 40% 조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 다시 이쪽으로 다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어떤 것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었냐면 에너지 레이스로 이어질 때의 전력 기기들. 그다음에 이런 밸류 체인들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이게 가만히 놔둬도 이쪽으로 매출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구조예요. AI 레이스 때문에. 근데 이 에너지 레이스가 패권 전쟁과 같이 부딪히면서 지금 이게 가속 페달을 밟은 겁니다. 누가 더 빨리 더 초격차를 낼 거야라는 속도전이 붙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가속도가 붙어서 빨리 만들어야 돼. 더 빨리 투자해야 되라는 이 빨리 경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생산 공장에서 만들 수 있는 물량은 제한적인데, 즉 공급은 제한적인데 빨리 하겠다는 이 수요 디맨드가 갑자기 급증을 했기 때문에 가격도 올라가고 그것이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빨리 경쟁이 멈추느냐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멈추는 거지 그 전까지는 오버슈팅 국면을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오버슈팅을 가는 이 국면에
밸류체인들이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연결되어 있는 고리고리에 대한민국의 대표 제조기업들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하나씩 이 순환을 놓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나머지들은 상당히 소외를 보는 거죠. 저는 이제 스페이스X가 이번 주 금요일에 상장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글로벌리 멀티에셋 자산 배분을 하는 매니저라고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시장의 비중이 많이 올라갔죠. 주가가 많이 네네, 많이 올라갔잖아요. 올라갔죠. 기계적으로 비중을 좀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수익도 많이 났죠. 현금화해서 청약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아요? 스페이스X. 예, 네네네. 매니저 하셨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금 딱 보면 큰 틀에서 글로벌 자금을 내가 운영하고 있고 자산을 배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대한민국 시장 매력적인데 지금은 조금 많이 단기적으로 급등했으니까 이거 이익 실현도 하고 비중도 어느 정도 맞춰놓고 좀 조정하면 그때 다시 뉴 머니가 들어오면 사겠다. 혹은 또 지금은 훨씬 더 핫한 또 어떤 기회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청약을 해서 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투자자들이 대한민국 시장에 매몰돼서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큰 판에서 전 세계를 분산 투자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지금 내가 우리나라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금 대한민국 시장의 변동성 커지니까 또 다른 주변 국가들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쭉 보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유동성의 힘이 주식시장을 올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미중 간의 패권 경쟁 레이스가 이 가속도를 밟아가지고 훨씬 더 뿜어내는 힘이 있다. 근데 걱정은 당연히 저도 돼요. 왜냐하면 이런 가속도는 말 그대로 앞으로 한 5년, 10년 있어야 될 수요를 앞당겨서 지금 1년, 2년에 압축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는 항상 뭐가 있었냐면 버블 붕괴가 있었다고. 네네. 우리가 Y2K를 기억하잖아요. 네. 2000년이 되면 무슨 난리가 날 것처럼 해가지고 1999년들에 엄청나게 많은 IT 장비들의 교체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2000년이 돼서는 오히려 급락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급락이 끝이 아니라 결국은 급락 이후에 다시 롱텀리 인터넷 혁명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대세를 이루면서 30년 이상 지금까지 이어온 거잖아요. 네. 저는 이제 그런 축에서 이번 시장도 좀 봐야 될 것 같다. 급락하면 사실 버블이 터져야 되는데 지금이 또 버블인 것 같지는 않아서. 근데 우리가 급락 장세를 많이 봤잖아요. 예. 코로나 팬데믹 때 받고 네네. 서프라임 모기지 뭐 그때도 받고 결국은 그때가 주식이 제일 쌌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주식을 판 사람보다 그때도 주식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결국은 승자였어요. 뭐 길게 봐서는 네. 그랬죠. 그런데 예. 그때 당시 무너질 때 있잖아요. 무엇이 무너졌던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들이 그때 사라졌던가. 그러니까 사라지는 기업을 투자하고 있으면 결국은 그런 급락 때 우리가 회복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늘 투자의 기본은 회복률표를 보고 내가 10%가 빠졌을 때는 11%가 상승하면 본전이 되지만 50%가 빠지면 100%가 올라와야 본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급락이 오거나 조정이 왔을 때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나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없어질 주식이라든가 진짜 사라질 주식이라든가 폭락할 수 있는 그런 변동성이 더 큰 주식을 사는 오류를 범하지 마라. 소위 말하면 똘똘한 한 채를 사듯이 똘똘한 하나의 주식, 똘똘한 하나의 ETF를 사야지 불나방 때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면 내가 변동성에 출입안해서 그런 주식이나 그런 ETF를 들고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한번 맞으면 회복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타이밍보다는 타임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그 타임이 훨씬 더 높은 업사이드 포텐셜을 줄 수 있는 시대적인 기회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이 주식시장이 너무 봉이 커서 네. 흔들리다 보니까 이 마음이 불안한 네. 이런 수많은 이제 기미분들에게 야 그래도 코스피 여기까지는 우리가 목표할 수 있지 않겠냐. 네네. 그게 좀 목표가라고 하죠. 네. 희망 어린 가격일지라도 어디까지 보시는지. PBR 7배가 한 20배 정도 되면 네. 한 3배 정도 가야 되거든요. 3배로 가야 된다. 2만 줄이겠습니다. 2만을 그 중간에 혹시 버블 터지는 타이밍이 2만 줄이겠다고요. 2만 줄이겠다고요? 예, 끝나야 알겠습니다. 되니까 2만 예. 줄이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냉전 시대 속에 대한민국의 전략적 가치 또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타이밍보다는 타임에 투자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한번 깊이 있게 짚어봤습니다. 자, 시장의 노이즈 요즘에 너무나 큽니다. 자, 노이즈에 흔들리기보다는 이 세상을 바꾸는 구조적 변화에 한번 집중해 보시면은 좀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자,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러분의 투자 시야를 확 넓혀주신 그동안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생각을 하게 해주신 하나자산운용의 최영진 부사장님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장님 감사합니다.